먹방, 책 맛보기. 저는 밥도 먹고 책도 먹습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잘하니까요. 저는 마음의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고 싶어 책을 읽습니다. 맑은 영혼을 내 안에 들이고 싶다는 소망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런 자의식과 허영심 때문에 항상 저의 비루한 욕망은 좌절되기 일쑤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결국 자의식과 허영심을 덜어내고 가볍고 가벼워지기 위해 다양한 책을 펼칩니다. 틀에 갇힌 사람이나 틀에 갇힌 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책을 읽습니다. 오늘 리틀 도서관 책 먹방에서 책 맛보기 할 책은 다른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순간적인 감정 표출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파탄내기도 하고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만큼 우리의 인간관계는 결정됩니다. 그에 따라 삶도 결정됩니다. 그 중요한 감정은 어디서 솟아나는 것일까요? 엄마의 감정이 딸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의 책을 맛보기 합니다. 제목은 엄마는 딸을 이용하고 딸은 엄마를 이용한다입니다. 저자의 직업은 정신분석 상담 전문가입니다. 저는 정신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분석 상담이나 심리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아는 정도입니다. 스님은 질문자와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아차렸느냐고 깨우쳐주기도 하고 아이고 네 꼬라지를 한번 보라고 일갈도 하더군요. 또 나는 항상 변함으로 나라고 할 것도 없어 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파할 나도 힘들어할 나도 없어지는 거였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라는 이 책은 정신분석 상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신분석은 우리가 가진 무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과정이다.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나의 무의식으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기 때문이다. 또 마음과 행위가 따로따로인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신분석 작업은 나에 대한 애도 과정이고 새롭게 나를 구성하는 작업이다. 저는 무의식은 더더욱 모릅니다. 의식은 무의식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선가 주워 들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보다 인간을 더 지배한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 거대한 빙산 크기만한 무의식의 세계를 저자는 살짝 맛보게 해줍니다. 예전에 저자 자신이 내담자로서 분석 상담을 받던 경험을 드러내며 책은 시작합니다. 저자는 자신에 대해 분석이 진행되는 여러 달 동안 눈물을 쏟아내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자 앞에 있던 분석가는 그러한 저자의 언행에 대해 아무런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분석을 마치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자가 스스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 억울함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아주 어린 소녀였던 자신이 외진 시골의 외할머니 집에 보내졌던 과거를 떠올리며 엄마 곁에 있을 수 없었던 바로 그것이 억울한 외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당시를 섬세하게 기억해냅니다. 삶이 팍팍했던 외할머니는 때를 쓰며 우는 자신의 손을 질질 끌며 가버리라 했다고. 그렇게 울 것이면 가라고 소리 지르며 버스를 향해 손을 잡아 끌었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그 목소리와 함께 자신을 잡아 끌던 손목의 고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합니다. 어린 자신의 울음을 달래주기는커녕 다그침으로 나무람으로 되돌아왔으니 억울함, 무력감, 소외감이 들지 않았겠냐고 토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의 엄마가 당시 왜 어린 딸인 자신을 친정에 맡겨야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기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겪습니다. 기억은 사실을 고스란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기억을 내세워서 너가 옳리 내가 옳리 진실의 향방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입장입니다. 저자의 어릴 적 그 기억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의 중반쯤에 이르면 소름이 돋을 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된 저자가 자신의 딸을 시어머니께 맡기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에게 들은 사소한 비난의 말들이 무의식에 축적되어 저 자신을 안전하지 않은 엄마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석 과정에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딸을 3년여 동안 시골 시어머니 댁에 맡겨놓았습니다. 저자 자신을 안전하지 않은 엄마로 만든 것은 저자가 자신의 엄마에게서 들었던 비난들이 무의식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시어머니께 맡기게 된 배경을 분석해보니 아주 먼 과거에 친정엄마가 자신에게 했던 비난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저자의 말을 옮겨보겠습니다. 더 끔찍합니다. 제가 아이를 떨어뜨려 놓은 것은 내재되어 있던 저 자신에 대한 불안, 그리고 힘겹게 결혼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였다는 것을 분석 과정에서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를 통해 나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는 섬뜩함과 나 자신을 안전하지 않은 엄마로 인식해 아이를 내게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보호하려 한 왜곡된 모성을 알아차린 순간이었죠. 친정엄마에 이어 이제 시어머니를 거론합니다. 정신분석이란 것이 핑곗거리나 변명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 아닐 수도 있겠구나를 느꼈습니다. 잘못을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외할머니의 앞다구니와 손목의 통증이 무의식 속에 진정 잠재해 있었다면 자신의 딸을 자신을 미워하는 시어머니께 맡기는 일은 피했을 듯합니다.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겪어봤던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였습니다. 정신분석의 무지한 저는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그 시절이 그다지 나쁜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자 자신의 딸을 친할머니와 지내게 한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엄마와 떨어져 지냈던 그 시절이 정말 억울하고 외로웠다면 자신의 딸을 그 지옥으로 밀어넣는 일을 엄마가 작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으니까요. 저자는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몇몇 상담 사례들을 들어가며 우리 무의식의 이기성을 들추며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논지를 이끌어갑니다. 물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자가 든 사례들이 개별적,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례에 들어맞지 않는 무수히 많은 각양각색의 엄마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무능과 유능의 잣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능한 아버지와 일생을 함께 살면서 큰 희생을 감수하는 어머니들이 많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버려지지 않기 위해 엄마인 자신의 삶을 소진한다. 저자의 관점에서는 무능과 소진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등한 역할 분담과 위대한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치우친 과한 관점을 제시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점을 달리 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무능한 아버지 대 희생하는 어머니로 보는 그 이분법적 시각이야말로 아버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희생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부부를 더 불행한 삶으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잣대로 무능과 유능, 좋음과 나쁨을 분별하는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만 무능한 아버지, 나쁜 아버지 곁에 다가가 손을 슬며시 잡아주는 건 어떨까요? 꼭 껴안아 온기를 나눠주는 건 어떨까요? 무능해서 버려져야 한다면 무능한 자식도 무능한 부모도 무능한 친구도 모두 누군가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마땅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버리고 나면 내 앞에 오로지 탄탄대로가 펼쳐질까요? 누구든지 인간으로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는 인간은 없을 수가 없고 문제가 있는 그 인간의 존재 이유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위선적 인간인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엄마로서 무능하고 아내로서 무심한 저를 버리지 않고 오랜 세월 함께 살아준 가족들의 은혜를 새삼 떠올려 봅니다.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딸이 되어 강력한 밀착을 유지하는 모녀지간은 문제가 있다는 저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강력한 연대는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유익하지 않게 작용할 것은 분명하니까요. 서로에게 불충분한 게 있어야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길 테니까요. 결핍이나 상실을 겪는 것은 우리 인생사의 당연지사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다른 무엇인가를 잉태시키는 단초가 됩니다. 그것들이 꿈을 만들고 우정을 만들고 사랑을 만듭니다. 결핍과 상처는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살아가게 합니다. 양비자의 모순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자매 중에 결핍이 없는 언니가 자살을 하고 맙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동생에 비해 좋은 남편과 좋은 자식을 둔 언니는 윤택한 자신의 삶이 너무 시시했나 봅니다. 상실과 결손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더불어 그냥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순과 부조리의 세상 속에서나마 가볍게 자유롭게 즐겁게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가겠죠. 오늘 책은 심층독해 하지 않았음을 시인하면서 이만 책맛보기를 마치기로 합니다. 리틀 도서관 책먹방 책맛보기의 황진이었습니다.